자, 세 번째는 이제 광물이죠. 광물. 돌이나 옥이나 뭐 쇠나 이런 광물입니다. 첫 번째가 돌이죠. 돌석. 돌석자도 파자를 해보면은 기스검자에다가 이제 여기 이제 입구처럼 보입니다만은 돌을 묘사한 모양자죠. 산기슭 아래에 있는 돌을 표현한 거예요. 돌석자도. 그래서 모래사자 같은 경우도 돌석변에 이렇게 씁니다. 작다라는 의미 소자를 쓴 거예요. 모래사자는 이제 돌석 자리에 물수가 들어가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만은 같은 글자예요. 돌이 이제 풍화 침식 받아가지고 작게 쪼개지면 뭐 돼요? 모래가 되겠죠. 모래의 의미입니다. 푸를 벽자도 돌석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오곡자. 구슬옥자, 오곡자. 이게 이제 붓으로 들어갈 때는 임금왕처럼 들어갑니다만은 점이 생략돼가지고 구슬의 의미예요. 나타날 현자나 다스릴 리자도 다 변에 임금왕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그게 임금왕이 아니고 구슬옥이다 그 말이에요. 나타날 현자, 다스릴 리자. 다스릴 리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옥을 이렇게 다듬는다라는 의미에서 다스리다라는 의미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눌 반자 같은 경우도 지금 구슬옥이 좌우에 두 개의 구슬이 있고 나누다라는 의미가 이제 칼도가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칼도도 이 모습이 붓으로 들어갈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구슬을 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나눌 반자입니다. 그 다음에 쇠금자, 쇠금자, 금속을 의미하는 쇠금자. 쇠금도 그 산에서 뭔가 반짝이는 거 그런 금속이다라는 의미로 묘사한 거다 이런 뭐 유래도 있고요. 이게 뭐 주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쇳물 부어서 만드는 주물틀을 묘사한 글자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공통적인 거는 다 금속의 의미인 거예요. 기록할 녹자도 쇠에다가 뭔가 새긴 거죠. 새길 명자도 청동 같은 그릇에다가 이름을 새긴 거예요. 네 번째는 날씨죠. 날씨. 자연 중에 날씨와 관련된 거. 첫 번째가 비우자. 날씨 중에서 첫 번째는 비우자. 이거 구름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거 묘사한 거예요. 비우자. 그래서 구름운자 같은 경우도 비우 밑에 이를 운자가 들어가는데 비우도 원래 구름의 모습 본뜬 이 운자가 원래 구름이라는 의미의 운자였어요. 그러다가 말하다, 이르다라는 의미의 운자로 가차되다 보니까는 위에 천체와 관련된 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비우자를 넣어가지고 구름 운자를 따로 만든 거죠. 그 다음에 눈설자. 우리 그 돼지머리 개자, 손을 묘사한 돼지머리 개자 요거 할 때 눈설자 잠깐 언급했었는데 원래는 빗자루를 의미하는 해자 이 모습이었는데 요거 생략하고 그러면 빗자루를 의미하는 해자에서 위에 우거질 뽕자 두 개 생략하고 비우자에다가 손을 묘사한 글자 넣은 거라 그랬죠. 하늘에서 내리는데 빗자루로 쓸어야 되는 거. 그래서 눈이라는 의미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는 얼음빙자. 이렇게 점을 3개 찍으면 요건 물수고요. 점을 이렇게 2개 찍으면 요거는 얼음빙이에요. 두 개가 다른 겁니다. 찰랭자 같은 경우 얼음빙에다가 하여금 영자. 냉이란 의미 여기서 온 거고요. 차다란 의미는 여기서 온 거죠. 형성자겠고요. 겨울동자도요. 뒤에 올 치자 밑에다가 얼음이라는 의미의 얼음빙자를 넣었어요. 겨울이라는 거, 얼음이 어는 그런 계절인 거죠. 그 다음에 물을 의미하는 글자, 물. 대표적인 게 물수. 물수자가 변으로 들어갈 때는 이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모습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습인 경우도 있어요. 이 모습으로 들어간 글자, 이 모습이 들어간 글자가 뭐 클테자 같은 경우는 이 모습이 물수인데 모습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강강자, 물수가 들어가 있고요. 강이라는 의미 나오는 장인공자. 그 다음에 길령자, 길령자.
길령자도 지금 물소가 들어가 있죠. 예, 원래 물에서 헤엄치는 사람의 모습을 묘사한 거라고 보기도 하고요. 강이 흐르는 그 모습, 시간상으로 영원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의미로 흐르는 물에다가 점을 찍은 그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헤엄치다라는 의미의 영자가 헤엄칠 영자가 물수를 붙여가지고 따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원래 헤엄치는 모습을 의미하는 글자 이 글자였는데 길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다 보니까 헤엄칠 영자를 따로 만든 거예요. 자, 두 번째 네천자 물과 관련된 글자 중에서 이것도 흐르는 냇물의 모습을 본떠가지고 만들었죠. 그런데 붓으로 쓸 때는 요렇게 모습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거 세 개는 맞는데 이렇게 개미 허리처럼 이렇게 구부러진 이 모습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고울주자 같은 경우는 네천자에다가 점이 3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작은 냇물 말고요. 큰 강에는 삼각주 같은, 모래톱, 삼각주 같은 게 생겨나죠. 그게 쌓이고 이제 물이, 유속이 천천히 흐르는 부분에 모래톱이 쌓이고 그게 모래톱이 커지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사람 사는 곳이 생기고 거기에 마을이 생긴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모래톱을 의미하는 글자였어요. 흐르는 냇물에 모래톱을 의미하는 글자였는데 마을이라는 의미로 마을이라는 의미가 생긴 유래도 그 모래톱이 커져가지고 거기에 마을이 생기고 집이 한 채 두 채 생기고 사람이 거주하는 마을이 생겼다. 그런데 이제 마을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다 보니까는 여기에 삼수를 붙여가지고 물가주자, 모래톱을 의미하는 주자가 따로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돌순자 같은 경우 냇가를 의미하는 천자에다가 시험시험 갈 착 들어가 있죠. 돌다라는 게 순찰하다 그러면은 이 순자를 써가지고 한 바퀴 삥 돌면서 살피는 거죠. 그런 의미의 돌순자. 네천자가 이렇게 모습이 약간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과 관련된 글자. 많지는 않으니까 여기다 그냥 써볼까요? 불과 관련된 의미를 갖는 글자는 재앙제자. 원래 불화자가 이 모습인데 발로 들어갈 때는 이렇게 점 4개로 연화발이라 그래가지고 점 4개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재앙제자 같은 경우는 아까 냇물을 의미하는 글자에다가 불화자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재앙제자는 위에 있는 부분은 물의 재앙이고 밑에 있는 부분은 불의 재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부분은 수재, 홍수 같은 수재고요. 밑에 있는 부분은 화재인 거죠. 화재. 불에 의한 산불이나 또 집에 불난 것처럼 화재고. 그러니까 수재랑 화재를 합친 게 재앙제자인 거죠. 그 다음에 불뗄 취자 같은 경우는 불화가 변으로 들어갔고 사람의 입의 모습을 묘사한 하품 흠자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입 크게 벌리고 불을 향해서 벌렸다가 입을 모으면서 부는 거죠. 그렇게 불면은 공기가 들어가면서 불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불뗄 취자. 밥 짓기 위해서 불 떼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제 불을 살리려면은 삼신새께서도 유해진 씨하고 불 뗄 때 모습 보세요. 이렇게 불을 떼려면은 공기가 잘 통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입으로 바람을 이렇게 후 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불 뗄 취자. 우리 나 혼자 산다. 자취하죠. 자취할 때 취자가 이 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 떼는 게 밥 해 먹으려고 떼는 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취사라 그럴 때 요 취자를 써요. 취사, 밥 해 먹는 거. 자취는 자기 스스로 밥을 해 먹는 거죠. 그게 스스로 자자에다가 불 뗄 취자입니다. 아무튼 불 뗄 취자는 불화에다가 사람의 입을 묘사한 하품 흠자가 들어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축 또는 짐승. 그러니까 가축은 집에서 기르는 짐승이죠. 이 짐승은 이제 가축이 아닌 가축과는 구분된 산에 사는 짐승, 들에 사는 짐승 말하는 거고요. 첫 번째 개견자.
개견자는 원래 모습은 큰데 어깨에 점이 이렇게 찍힌 건데 이게 붓으로 들어갈 때는 모습이 약간 변하죠. 개견이 붓으로 들어간 글자 중에 짐승 숫자 같은 경우, 짐승 숫자의 이 부분은요, 그 호단자 있거든요. 이 호단자가 홀로라는 의미, 단식, 하나라는 의미의 호단자인데 이게 원래 그 사냥의 도구를 묘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냥의 도구 가지고 혼자 사냥한다라는 의미에서 홀로라는 의미의 호단자가 됐는데 이게 사냥의 도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짐승 숫자에서 이 왼쪽 부분은 사냥의 도구를 묘사한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은 사냥 개자죠. 그러니까 사냥개하고 사냥 도구를 들고 짐승을 사냥하는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들 획자에서도 사냥개 데리고 풀숲에서 새를 사냥해서 손으로 잡아 드는 거죠. 그래서 어들 획자. 개의 옆모습을 묘사해서 만든 글자입니다. 울곡자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입구에서도 울곡자를 잠깐 언급했었는데 이때 개견이, 이때는 울곡자에서는 이게 개견이 붓으로 들어갈 때는, 변으로 들어갈 때는 이 모습인데 발로 밑으로 들어갈 때는 제 모습 그대로 들어가죠. 자, 두 번째가 소우자입니다. 이 소의 그 양양자와 마찬가지로 머리 부분, 이 뿔 나 있는 이 머리 부분을 묘사한 거예요. 얼굴 부분, 머리 부분. 소의 뿔을 강조한 머리 부분을 묘사한 겁니다. 칠목자 같은 경우, 소자에다가 칠복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는 소를 치는 거, 그러니까는 괜히 때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는 방목한 소를 한쪽으로 몬다든지, 우리에 들어가게 한다든지 그럴 때, 이렇게 뭔가 이제 때리는 그거를 묘사한 거죠. 칠목자. 그 다음에 우리뢰자. 우리라는 거는 짐승을, 가축을 가두는 우리죠. 그래서 진면자 밑에 소우자가 들어갔습니다. 소의 집이죠. 그러니까 외양간. 그게 우리인 거죠. 세 번째가 양양자. 이것도 위에 있는 게 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양의 뿔. 얼굴을 정면으로 본 이 모습을 소우자와 마찬가지로 묘사한 거죠. 개견자는 개의 옆모습을 전체적인 신체 옆모습을 묘사한 거라 그러면은 소우자나 양양자는 특징적인 얼굴의 뿔 강조해가지고 묘사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름다울 미자도 그 양양자에다가 큰 대자가 합쳐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뿔이, 그 다음에 생김새가 아름다운 양, 그게 이제 아름답다라는 의미,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소나 양이나 옛날에 제사 지낼 때 희생이라 그래가지고 제물로서 바쳐지거든요. 그런데 그 제물로서 바쳐지는 소나 양은 아무렇게나 생긴 게 아니라요. 굉장히 신체적으로 털도 윤기나게 아름답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뿔의 생김새도 굉장히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서 아름다운 미자에 양양자가 들어간 이유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리군자 같은 경우도 군이라는 음원이 임금 군자에서 나온 거고요. 여기에 양의 무리, 양의 때, 이 군자 이제 사람의 무리도 이 군자로 써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원래 양의 무리를 의미하는 글자였어요. 자, 네 번째, 돼지 시자. 돼지 시자에다가 여기 그 사람 살을 의미하는 육달월이 들어가면은 이거는 돼지 돈자거든요. 돼지 돈자에 여기 육달월이 빠지면 돼지 시자예요. 차이점은요, 같은 돼지인데 이 돼지 시자가 멧돼지, 산돼지처럼 산에 들에 사는 돼지라 그러면은요, 이 돼지 돈자는 이 고기를 취하기 위해서 집에서 길러진 돼지인 거예요. 이 돼지 돈자는. 그래서 우리 길러서 잡아먹는 돼지는 이 돈자를 써가지고 표현하죠. 그래서 양돈이라고 하잖아요. 양돈. 기를 양자에다가 돼지 돈자 써가지고. 그러니까는 잡아먹으려고 기르는 돼지가 양돈이죠. 그런 돼지를 기르는 농가를 양돈 농가라고 그러고요. 그에 반해서 이 돼지 시자는 멧돼지, 산돼지처럼 들에 산에 사는 돼지고요. 차이점이 있어요.
자, 5번째가 말맞자. 원래 생김새가 요게 말의 갈기고요. 요게 이제 말의 네 발 묘사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말을 그대로 본떠가지고 만든 말맞자. 떠들 소자 같은 경우도 말마가 변으로 들어가는데 오른쪽에 있는 게요. 단독으로는 볼 기회가 거의 없는 어려운 글자인데 벌레충이 들어갔잖아요. 무슨 벌레인데 벼룩이라는 벌레요. 그러니까 벼룩이 말에 붙었어요. 그런데 왜 떠들다라는 의미가 나왔냐? 이 벼룩이 말에 붙어가지고 막 피를 빨아먹으면 되게 간지러우니까는 말이 막 움직이고 버둥거리고 막 말 소리를 내겠죠. 이힝 이힝 하면서. 그래서 시끄럽다라는 의미의 소자가 생긴 거예요. 떠들 소자입니다. 소음이라고 할 때 이 소자를 쓰겠죠. 자, 그 다음에 놀랄 경자. 놀랄 경자는 공경할 경자에다가 공경하다는 의미의 경자인데 여기서는 이제 발음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말맞자가 들어갔어요. 말은 또 잘 놀라는 동물이죠. 그래서 놀라다라는 의미의 경자에 말맞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말은 또 잘 놀라요. 자, 6번 사슴녹자. 사슴녹자도 뿔이 아주 아름다운 사슴을 묘사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기린린자 같은 경우 사슴녹이 들어가 있는데 오른쪽에 이제 도깨비불 린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린이란 음이 나는 부분이고요. 왼쪽에 있는 사슴이 이제 음이 부분인데 부수이자 여기서 말하는 기린은 목이 긴 아프리카에 사는 그 기린 아니고요. 상상 속의 동물입니다. 보통 성인이 태어날 때 그 상징으로 저기 보이는 동물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상스러운 동물이면서 실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동물이 아니고요. 상상 속의 동물이에요. 그 기린이에요. 그 다음에 고울여자 같은 경우도 밑에 사슴녹이 있고요. 위에 이 부분이 숫사슴의 아름다운 뿔을 묘사한 거예요. 이 부분이요. 고울여자 밑에 사슴녹 없이 이 부분만 따로 써가지고 고울여로 간체로서 쓰기도 하는데 아무튼 위에 있는 이 부분은 숫사슴의 아름다운 웅장한 이 뿔을 묘사한 겁니다. 고울여자. 이 곱다라는 게 그러니까 미모가 아름다운 거, 수려한 거 이런 의미죠. 사람의 신체 아름다운 걸 묘사할 때도 고운 거 묘사할 때도 이 여자 쓸 수가 있는데 자연경관이 매우 아름다운 것도 이 여자 쓰죠. 이 여자 그래서 지명에도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이 여자 들어간 지명으로 유명한 데가 여수죠. 여수. 한려수도의 여수. 그때 고울 여자 써요. 밤바다가 아름다운 여수. 장범준 씨가 아주 먹여 살린다는 여수. 자, 7번 범호자. 범호자. 그러니까 밑에 이렇게 어진 사람인 발처럼 생긴 이게 들어간 게 범호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 빠져도 이 모습이 원래 범호입니다. 범호랑이 말하는 거죠. 사나울 학자 같은 경우 이 모습에다가 범호에다가 우리 손을 의미한다라는 그 돼지머리 개자 뒤집어 놓은 것 같은 마치 한글로 보면 티귿자 비슷하게 생긴 이게 들어가면은 이게 사나울 학자인데 사납다라는 게 호랑이의 성격 사납다라는 데서 의미가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죠. 사나울 학자. 자, 8번은 새를 묘사하는 글자. 새와 관련된 부수. 첫 번째가 새조자. 새조자도 새의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말맞자에서 점 4개가 네 발인 것처럼 이거는 이제 발은 아니고 새의 꼬리를 묘사한 거, 꼬리의 깃털을 묘사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체적으로 새를 묘사한 글자입니다. 닭개자 같은 경우 닭도 뭐 조류의 일종이니까 개라는 음은 이 어찌 해자인 이 부분에서 나오는 거고요. 오른쪽 부분이 음이자 부수인 세조가 들어가 있죠. 닭개자고 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세조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섬도자 같은 경우도 세조자랑 매산자가 합쳐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섬도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세조자 비슷하게 생겼는데 점 4개 이 자리에 매산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섬도자. 그러니까
의미를 파자에서 의미를 해석해 보면은 새하고 산이에요. 그러니까 산이 있는 어떤 땅인데 새만이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바다에 있는 그런 땅이다. 고립된 이런 성격의 땅이다. 이런 의미로 세조자랑 묘산자를 합친 거죠. 섬의 이 고립적인 성격을 새라는 의미하고 산이라는 의미를 합쳐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세추자. 세추자는 같은 세조랑 새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세조보다는 조금 작은 새예요. 참새작자에도 보면은 위에 작다라는 게 또 들어가 있죠. 작은 새인데 거기 작다라는 게 더 강조돼서 들어갔어요. 참새는 굉장히 작은 새죠, 덩치가. 참새작자. 지명에도 저 작자 잘 들어가고요. 그래서 서울시에 동작구라는 데가 있죠. 거기에 동동자에다가 요 참새작자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녹차 중에 우전차라 그래가지고 고구 이전에 나오는 걸 우전차라 그래요. 그 우전차들은 고구 이전에 나오기 때문에 잎이 굉장히 그 아주 어린 잎이에요. 연하고 어린 잎입니다. 그 연한 잎을 작설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작설차라 그래요. 작설차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그게 작설이라는 게 참새 혓바닥, 혀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잎이 만약에 마치 그 참새 혓바닥처럼 연한 잎이 이렇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작설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뭐 환호, 작약, 좋아서 펄쩍펄쩍 뛰는 거를 작약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도 참새작자가 들어가요. 참새작자에다가 뛸작자. 모을집자에도 새추자가 들어가 있죠. 나무목 위에 새추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무 위에 새들이 막 앉아있는 게 모여있는 것 같이요. 그래서 모을집자가 그런 의미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기두자. 이것도 그 새 범주 안에 넣어본 거는 조류의 깃털을 의미하거든요. 원래 조류의 깃털을 묘사해서 만든 거예요. 날개 입자에 기두자가 들어가 있죠. 새의 깃털, 날개. 그다음에 늙은이 옹자에서는 요건 이때는 이제 새의 깃털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긴 모발, 턱수염 같은 긴 턱수염을 묘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긴장자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은 그 연세가 많은 거, 나이가 많은 늙은이 이거를 모발이 긴 걸로 묘사를 한 거예요. 늙은이 옹자에서는 원래 기두자가 털을 의미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의미가 파생 전환돼가지고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자, 9번째가 어패류. 물고기나 조개. 첫 번째가 물고기 어자. 물고기 어자도 물고기 모습 그대로 본떠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럼 밑에 있는 점 4개가 저 점 4개는 자주 등장하죠. 말마자에서도 세조자에서도 등장하고 원래는 이 모습은 그 연화발이라 그래가지고 뭐 그러한 연자라든지 제비 연자에 들어가는 불화자의 다른 모습이라고 보이는데 물론 제비 연자에서는 그 불화의 의미는 아니고 제비 꼬리 거기서도 묘사한 건데 여기서도 물고기 꼬리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이렇게 물고기를 세로로 세워놓고 그거를 묘사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보통은 이렇게 측면을 그리더라도 가로로 이렇게 묘사하지 않고 세로로 묘사했어요. 그런 이유가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위아래로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축강 같은데 한자를 쓸 때 위아래로 길기 때문에 옆으로 구조적으로 넓게 쓰질 않고 이렇게 쓰기 때문에 위아래로 길게 묘사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쾅쾅 떨어지는 소리가 시끄럽게 들어가나. 자, 그 다음에 물고기 어자 부수로 갖는 글자는 고을 선자, 물고기 어자에다 양양자 들어가 있죠. 신선할 선 뭐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뿜어져 나오는 피, 오래 묵은 피가 아니고 막 혈관 뭐 다쳐가지고 칼로 베인다든지 그래가지고 막 뿜어져 나오는 피를 선혈이라 그러잖아요. 그때 요 선자 쓰거든요. 고을선, 뭐 신선할 선 그렇습니다. 이 선자는 원래는 어떤 특정 물고기의 이름이었는데 지금은 그 의미보다는 그냥 곱다, 신선하다 이런 의미로 많이 쓰죠. 그 다음에 비늘린자 역시나 물고기 들어갔죠. 그 다음에 조개패자
이것도 특정 어떤 조개를 묘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글자의 부분으로 쓰일 때는 화폐, 재물 이런 의미로 쓰이잖아요. 그런 이유가 원래 이 돈이라는 게 금속으로 만든 돈이 상용화가 되기 전에는 이 조개, 어떤 조개냐면 만호조개라 그래가지고요. 이 만호조개 껍질을 화폐 대용으로 썼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유래해서 이 패자가 주로 어떤 글자의 부분으로 들어가서 재물, 화폐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꾸짖을 책자 같은 경우는 꾸짖을 책에서 꾸짖는다고 화폐랑 어떤 관계가 있어요? 꾸짖을 책자도 지금 생김새는 윗부분이 이렇게 모습이 변했습니다만 원래는 찌를 자자에다가 밑에는 같아요. 재물을 의미하는 패자가 들어갔거든요. 조개 패자가. 그러니까는 빚을 지고 찔러요. 빚을 진 사람을. 그게 이제 쉽게 말하자면은 추심하는 거죠.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 내놓으라고 추심하는 거를 묘사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책임, 책무, 꾸짖다 이렇게 의미가 확장된 거예요. 질부자 같은 경우도 요건 사람을 묘사한 거라 그랬죠. 부스는 아니지만은 뭐 위태로울 위자라든지 빚색자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이 들어가서 다 사람을 묘사한 거예요. 질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어떤 재물을 진 거, 빚을 진 거, 그래서 부담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는 어떤 재물이든 보따리를 등에 진 거라는 의미에서 뭐 지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벌레 충자가 있습니다. 벌레를 묘사한 글자예요. 그런데 이제 요게 제대로 쓰면은 똑같은 게 3개 이렇게 중첩돼서 쓰이죠. 하나만 써도 벌레충이고 원래 모습은 벌레가 모여있는 거 묘사해가지고 이렇게 3개를 써도 같은 벌레충입니다. 그러니까 벌레 그래서 곤충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이게 원래 뱀을 묘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뱀사자에도 벌레충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쓰거든요. 뱀사자, 뭐 사족이라 그럴 때 뱀사자, 장사진 그럴 때 뱀사자. 그러니까 짐승, 그러니까 들짐승, 날짐승 포함해서 짐승이나 물고기 뭐 이런 거 제외한 나머지에 요 충자를 써가지고 그 후는 벌레라고 합니다만은 꼭 곤충에만 쓰는 게 아니고 방금 말했듯이 들짐승, 날짐승 또는 뭐 물고기, 조류 이런 거 빼고 나머지 것들, 살아있는 나머지 동물들은 요 충자 가지고 써가지고 표현합니다. 벌레 충자에 그렇고 수물집자에도 잡을 집자에다가 벌레 충자 들어갔어요. 칩이라는 음은 여기 위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겨울잠자는 동물 묘사한 거겠죠. 수물집자. 그래서 겨울잠 자다가 갑자기 날이 따뜻해져가지고 놀라서 깨는 때가 언제예요? 그게 경칩이죠. 그때 놀랄 경자에다가 수물집자 씁니다. 수물집자. 자, 그 다음에 11번이 초목. 첫 번째가 나무목자. 나무의 모습 본떠가지고 만든 거라 그랬죠. 나무목. 이 부분이 뿌리야. 뿌리는 근본이지. 근본이라는 의미를 만들었어요. 나무목에다가 한 획을 추가해가지고. 이게 지사문자라 그랬고요. 끝을 의미하는 글자를 만들고 싶어요. 나무목에다가 끝은 가지 끝이지. 그래서 가지를 의미하는 글자를 가지를 의미하는 한 획을 추가해가지고 끝말자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것도 지사문자죠. 나무목이고 날생자, 날생자 살생이라고도 하는데 날생자 초목이 뚫고 나오는 이 모습. 그래서 뭐 나을산자, 날생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생산이라고 그럴 때 출산, 아이를 낳는 것뿐만 아니고 뭔가 재화를 생산한다 그럴 때도 요 나을산자를 쓸 수 있고요. 세 번째가 뿌리 씨자, 뿌리 씨자. 씨를 붓으로 가는 대표적인 글자가 백성민자인데 이 뿌리 씨자는 성씨, 사람의 성씨라 그럴 때 요 씨자를 써요. 이 성은 성씨 성은 이 모계 사회에 유래한 거기 때문에 계집녀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씨는 밭에서 씨를 뿌리는 남자의 모습, 성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씨 씨자입니다. 뿌리를 뿌리는 모습이에요. 근본저자나 백성민자. 근본저자는 단독으로 쓰여가지고 우리 생활 한자에서는 잘 볼 수가 없는데 미저자라든지 또는 뭐 낮을 저자라든지 낮을 저자.
막을 저자에도 들어가네요. 막을 저자라든지 또는 낮을 저자라든지 이럴 때 다 근본 저자가 들어갑니다. 다음에 풀초자. 풀초자. 원래 이런 모습인데 두 그루의 풀을 묘사한 거 있죠. 근데 간단하게 이 모습으로 주로 다 머리로 들어가죠. 그래서 초두라고 합니다. 풀화자라든지 꽃화자. 그 다음에 떨어질 낙자. 전부 초두가 머리로 풀초가 머리로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작을 소자. 이것도 붙습니다. 큰 덩어리에서 떨어져 나오는 파편 작은 파편 3개를 묘사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작을 소자. 그 다음에 작을 소를 붓수로 갖는 것 중에, 작을 소가 들어간 글자 중에 뾰족할 첨자. 뾰족할 첨자. 작을 소자 밑에 큰 대자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적을 소자. 작을 소가 있고 한행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원래는 이게 작다 하고 적다 하고 구분이 되는데 이 글자들이 어떤 글자의 부분으로 들어갈 때는 다 작다로, 이 글자도 작다로 쓰입니다. 그래서 살필성이라든지 뭐 이럴 때 이 글자가 들어가서 작다라는 의미로 눈을 이렇게 작게 뜨고 이렇게 보는 게 살필성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그 다음에 뭐 대나무죽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 초목에다가 넣어볼까 하다가 대나무도 초목의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대죽이라는 부수가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여기다 넣지 않고 그 책과 관련된 부수에다가 요걸 따로 빼봤어요. 붓이나 책. 그래서 초목은 거의 작을 소까지. 요게 이제 아까 덩어리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파편 3개라 그러면 초목이 왜 들어가는지 잘 모르시겠을 텐데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요게 작은 싹이 땅에서 이렇게 돋아나는 작은 싹을 묘사했다 그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초목에다 넣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의 생활 마저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